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방송작가입니다. 이번 사연은 임종을 앞둔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손을 붙잡고 남긴 기이한 유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쓸모없다고 비웃던 파주의 썩은 땅 한 평이 이혼 석 달 뒤에 가져온 천지개벽할 반전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들어보시죠. 삐, 삐. 차가운 기계음만이 정적을 깨는 병실 안에는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벌써 일주일째 딱딱한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아버님 곁을 지키고 있었죠. 수척해진 아버님의 발을 따뜻한 수건으로 닦아드리던 그날 밤, 굳게 감겨있던 아버님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서서히 열렸습니다. 아버님, 저 알아보시겠어요? 저 이슬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 전 풍으로 쓰러지신 뒤로 말씀은커녕 눈맞춤도 힘들었던 분이었거든요. 아버님은 힘겹게 제 손을 찾아 꽉 쥐셨습니다. 평생을 엄격하고 강직하게 사셨던 분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마르고 거칠어진 손이었죠. 아버님의 눈동자에는 그간의 세월에 대한 후회와 미처 다하지 못한 말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아가야. 갈라진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건 제 이름이 아닌 아가라는 다정한 부름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무언가 절박한 듯 제 손등을 바르르 떨며 본인의 가슴께로 끌어당기셨죠. 그리고는 제 귀에 입술을 바짝 대고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쏟아내듯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말씀하셨습니다. 파주, 그 땅 절대 팔지 마라. 누가 뭐라고 해도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 알겠니? 그것이 아버님이 세상에 남기신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끝으로 아버님의 손에서 힘이 툭 빠져나갔고 동시에 요란한 경고음이 울려 퍼졌죠. 허겁지겁 복도로 달려나가 의료진을 부르고 정신없이 심폐소생술이 이어지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저는 아버님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믿고 계셨던 그 간절했던 눈빛 말이에요. 의료진의 사망 선고가 내려진 건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두 시누이에게 전화를 돌렸죠.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제 가슴을 도려내는 것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뭐? 돌아가셨다고? 아니, 주말 지나고 고비라며. 야, 민준아, 어떡하니? 나 내일 골프 약속 있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한술 더 떴죠. 아, 갑자기 뭐야, 진짜. 야, 너 거기 있지? 나 지금 술 마셔서 운전 못하니까 알아서 상조 부르고 절차 밟아놔. 아침에 갈게. 뚝 끊어진 전화기를 쥐고 저는 텅 빈 병실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7년을 함께 산 며느리인 제가 혼자서 그 죽음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했거든요. 제 소개가 늦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 살고 있는 38살 강이슬이라고 합니다. 7년 전 믿었던 남편의 손을 잡고 이 집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제 인생에 이런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부모님 없이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고아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도 입사했었습니다. 하지만 배경 없는 저를 향한 사내 왕따와 차별은 지독했고 그때 제 손을 잡아준 유일한 사람이 바로 당시 팀장이었던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시작된 건 시어머니와 두 시누이의 지독한 가스라이팅과 학대였습니다. 근본 없는 애를 거둬줬으면 밥값은 해야지 라는 말은 일상이었고
저는 그 집에서 며느리가 아니라 돈 안 드는 하녀로 살아야 했죠. 무뚝뚝한 성격의 시아버지도 처음엔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하지만 풍으로 쓰러지신 뒤 1년 내내 똥오줌을 받아내며 병수발을 든 건 오로지 저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시댁 식구들의 만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침 늦지막이 나타난 시어머니 홍은숙 씨는 검은 상복을 입고서도 자기 얼굴 치장하느라 거울을 보기 바빴고, 시누이들은 빈소 구석에 앉아 아버님 금고에 뭐가 들어있을지만 속닥거렸죠. 언니, 아빠 상가 건물은 엄마 거겠지? 우리 몫도 챙겨줘야 할 텐데. 걱정 마. 엄마가 어련히 알아서 챙겨주겠지. 근데 쟤는 왜 저렇게 울어? 누가 보면 지 친아빠라도 죽은 줄 알겠네. 제 뒤에서 들려오는 큰 시누이 미연 씨의 비아냥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님을 보낸 슬픔보다 이 인간들 틈에서 7년을 버틴 제 자신이 너무나 가여워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건데 말이죠. 장례가 끝나자마자 가족들은 기다렸다는 듯 아버님의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박태수 변호사님을 불렀습니다. 모두의 눈에 탐욕이 이글거리고 있었죠. 박 변호사님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들자 집안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고 최병갑 회장님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먼저 법적 상속인들에 대한 배분입니다. 배우자 홍은숙 여사님께는 성남시 분당구의 4층 상가 건물과 예금 5억 원을, 장남 최민준 씨에게는 운영 중인 회사 지분 전량과 예금 5억 원을, 그리고 두 따님께는 각각 분당의 아파트 한 채씩을 상속합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시누이들의 얼굴에 안도와 환희가 번졌습니다. 얼추 계산해도 몇십억이 훌쩍 넘는 알짜배기 자산들이었죠. 다들 표정 관리를 하려 애썼지만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유언장 낭독이 끝난 줄 알고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참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 더 넘기더니 잠시 헛기침을 하며 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유증 대상자가 한 분 더 계십니다. 순간 거실에 있던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변호사에게 쏠렸습니다. 법적 상속인은 가족 4명뿐인데 도대체 누가 더 있다는 건지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며느리 강이슬 씨에게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임야 3,000평을 상속한다는 내용입니다. 순간 거실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가장 먼저 폭발한 건 시어머니였죠. 아니, 지금 뭐라고요? 며느리한테 땅을 줘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한테 왜 우리 영감 재산을 떼어준다는 거예요? 당장 유언장 다시 확인해봐요. 너 무슨 수작을 부린 거야? 시누이들도 말도 안 된다며 언성을 높이려던 찰나였습니다. 유언장 사본을 훑어보던 남편 민준 씨가 피식하고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더군요. 파주? 엄마, 진정해. 거기 아버지가 10년 전에 기획부동산에 사기당해서 샀던 그 땅이잖아. 차도 못 들어가는 맹지에다가 완전 돌무더기라 농사도 못 짓는 그 쓰레기 땅. 그제야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굳었던 얼굴이 사르르 풀리며 비웃음 섞인 조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난 또 무슨 알짜배기 땅이라도 내주는 줄 알았네. 민준 아빠도 참, 그래도 며느리라고 뭐 하나 챙겨주고 가셨어? 근데 영감 똥오줌 받아낸 수고비치고는 너무 짠 거 아니니, 얘? 시어머니는 대놓고 저를 조롱했죠. 남편은 유언장 사본을 탁자에 툭 던지더니 평소보다 더 차갑고 경멸 어린 눈빛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야, 강이슬, 너도 들었지? 아버지가 너한테 굳이 그 팔지도 못하는 썩은 땅을 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네 역할은 여기까지니까 헛물 켜지 말고 이제 그만 우리 집에서 나가라는 뜻이야. 마침 잘 됐네. 나 사실 만나는 사람 있어. 그 땅 네가 우리 집에서 간병하며 고생한 값이랑 위자료 퉁치는 걸로 하고 이제 이혼 도장 찍어.
다른 거 챙길 생각 말고 깔끔하게 그거 하나 들고 나가라.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의 입술이 비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7년의 헌신이 고작 썩은 땅 한 필지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이 제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을 만큼 잔인한 진실이라는 것을요. 민준 씨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 그리고 너 회사 다닐 때 고아라고 왕따 당해서 관뒀지? 그거 소문 누가 냈는지 알아? 나야. 그래야 네가 나한테만 매달릴 테니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믿었던 유일한 구원이 사실은 저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악마의 수작이었다니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그 잔인한 고백을 듣고 집을 나오는데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을 통째로 도둑맞은 기분이었거든요.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텅 빈 가로등 밑을 걷는데 제 기구했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저는 초등학교 때 부모님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죠. 졸음운전을 하던 트럭이 부모님의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어요.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진 저를 걷어주신 건 시골에 홀로 계시던 할아버지뿐이었죠. 할아버지는 농사일을 하며 굳은 살 박인 손으로 제 학비를 대주셨고 저는 그런 할아버지의 고생을 보며 성공해서 꼭 효도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잠을 쫓으려고 허벅지를 바늘로 찔러가며 공부한 끝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기업에 합격했을 때 할아버지랑 둘이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사회생활은 공부보다 훨씬 잔혹했습니다. 제가 고아라는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동료들의 시선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배경도 없는 게 어떻게 우리 회사에 들어왔대? 부모 교육을 못 받아서 저러나? 하는 비아냥이 화장실이며 탕비실에서 매일같이 들려왔죠. 점심시간엔 저만 쏙 빼놓고 밥을 먹으러 가고 제가 제출한 기획안은 검토도 없이 쓰레기통으로 향하기 일쑤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누군가 쏟아놓은 커피 자국이 가시지 않았고 제 사물함엔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적힌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명색이 대기업이라는 곳에서 이런 유치한 왕따놀이라니 정말 깊은 회의가 몰려왔죠. 그 지독한 따돌림 속에서 유일하게 제 편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민준 씨였습니다. 당시 우리 팀 팀장이었던 그는 남들이 다 나갈 때 혼자 야근하는 제 책상 위에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슬쩍 올려두곤 했죠. 이슬 씨, 너무 힘들어하지 마요. 내가 다 아니까. 그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눈빛에 저는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사실 그 모든 지옥을 설계한 장본인이 바로 그 인간인 줄도 모르고 저는 제 발로 지옥에 걸어 들어간 셈이었죠. 민준 씨의 청혼을 받았을 때 저는 그게 제 인생의 유일한 돌파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날부터 예감이 이상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찾아온 시어머니 홍은숙 씨는 제 손을 잡는 대신 제 웨딩드레스 밑단을 발로 툭툭 치며 말하더군요. 드레스가 너무 과하네. 부모도 없는 애가 좀 조신하게 입어야지. 어디서 이렇게 화려한 걸 골랐니? 시어머니는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는 태도였죠. 결혼 후 들어간 시댁은 그야말로 창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아침 5시부터 일어나 식구들 아침상을 차리는 건 당연했고 집안의 모든 청소와 빨래는 제 차지였습니다. 큰 시누이 미연 씨는 40이 넘도록 결혼도 안 하고 집에 눌러앉아 있으면서 자기 속옷 빨래까지 저한테 던져줬습니다. 야, 너는 어차피 집에서 노는데 이런 거라도 똑바로 해. 냄새 나면 다시 빨게 할 줄 알아? 그 인간이 제 얼굴에 빨랫감을 던지던 그 오만한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늦둥이 막내 시누이 서연이는 더 가관이었죠. 명품에 미쳐서 시어머니 카드로 수백만 원씩 긁고 다니면서도 제가 장을 보러 갈 때 영수증 처리가 10원이라도 틀리면 도둑년 취급을 했습니다.
한 번은 서연이가 자기 다이아 반지가 없어졌다며 제 가방을 거실 바닥에 다 쏟아버린 적도 있었어요. 고아 출신이라 손버릇이 나쁜가 봐. 엄마, 얘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며 시어머니 앞에서 연기를 하는데 결국 그 반지는 서연이 화장대 밑에서 나왔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었죠.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거기 뒀으면 네가 진작 찾았어야지. 며느리가 돼서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라며 제가 꾸중을 들었습니다. 남편 민준 씨요. 밖에서는 세상 다정한 남편인 척했지만 집에만 오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하소연이라도 하면 우리 가족들이 좀 까다롭긴 해도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너는 배경이 없어서 배울 게 많잖아. 참아. 라며 가스라이팅을 일삼았죠. 그러면서 본인은 밖에서 외도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지옥 같은 집에서 유일하게 저를 괴롭히지 않은 사람이 바로 시아버지 최병갑 회장님이었습니다. 괴롭히지 않았다는 말은 좀 이상하네요. 아버님은 애초에 제가 고아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셨던 터라 저를 아예 없는 사람처럼 대하셨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제 쪽으로는 시선 한 번 주지 않으셨고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 대신 헛기침 한 번으로 상황을 종료하셨죠. 괴롭히지는 않았지만 그 무관심이 때로는 시어머니의 독설보다 더 시리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제게 가르쳐 주신 게 딱 하나 있었거든요. 진심은 언제든 통하는 법이다. 묵묵히 네 자리를 지켜라. 그 말을 믿고 저는 매일같이 집안일을 완벽하게 끝낸 뒤 밤마다 거실 한 구석에서 자격증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언제든 이 집에서 쫓겨나더라도 제 앞가림은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다들 잠든 새벽 2시쯤 물을 마시러 주방에 나갔다가 서재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이 책상 앞에 앉아 계시더군요. 제가 인기척을 내자 아버님이 고개를 드셨는데 평소에 그 서슬퍼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안 잤느냐? 처음으로 아버님이 제게 먼저 말을 건네셨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네, 공부 좀 하느라요. 라고 대답했죠. 아버님은 제 손에 들린 전공서적을 가만히 응시하시더니 나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고집 하나는 알아주마. 우리 집 여자들 등살에 도망갈 줄 알았는데 잘 버티는구나. 그 한마디에 제 마음속 댐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아버님은 아주 조금씩 제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가끔은 차 한 잔 내오너라 하시며 자신의 젊은 시절 사업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셨고 제가 만든 나물 반찬이 입에 맞는다며 조용히 젓가락질을 하기도 하셨죠. 사실 아버님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탐욕을 진작에 알고 계셨고 그 안에서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운명의 장난처럼 아버님이 제게 완전히 마음을 열고 유산 정리를 다시 고민하시려던 찰나에 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풍경은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이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시어머니는 아버님 서재 금고 비밀번호부터 찾으려고 안달이 났고 시누이들은 벌써부터 상속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더군요. 아빠가 저렇게 됐으니 이제 우리 세상 아니야? 오빠, 법인인감 어디 있는지 찾아봤어? 남편과 시누이들이 눈을 희번덕거리며 유산 얘기를 할 때 저는 매일같이 아버님 병실을 지켰습니다. 사실 저는 풍 환자 병간호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할아버지가 풍으로 쓰러지셨을 때 저는 학교도 휴학하고 1년 넘게 할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그때 배운 마사지법, 욕창 방지하는 법, 가래 뽑는 법들을 아버님께 고스란히 쏟아부었습니다. 전문 간병인도 며느님이 나보다 낫네 하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아버님은 몸은 움직이지 못하셨지만 눈빛만은 살아계셨습니다. 제가 밤마다 아버님의 굳은 팔다리를 주물러드리며 아버님,
저 할아버지 병수 빨들 때 생각나서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라고 속삭이면 아버님의 눈가로 눈물이 주르륵 흐르곤 했습니다. 그 눈물은 참회였고 저에 대한 미안함이었으며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기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을 향한 믿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에게 아버님은 그저 빨리 죽어야 돈이 나오는 기계일 뿐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의식이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자 시어머니는 대놓고 야, 너는 아침부터 밤까지 병원에만 처박혀서 뭐하니?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라며 병실에 있는 저를 집으로 불러들여 밀린 빨래며 청소를 시켰습니다. 병원비가 아깝다며 아버님을 요양병원으로 옮기자는 소리가 나올 때쯤 아버님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임종이 임박했다는 연락을 받고 제가 울면서 식구들에게 전화를 돌렸을 때 돌아온 대답은 제 인류애를 바닥나게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 근데 거기 딸이 꼭 가야 돼? 나 무서운데? 민준이 오라고 해. 시누이 미연 씨의 그 한마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아버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적막한 병실에서 아버님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 파주 땅 이야기를 제 귀에 남기고 떠나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화려한 명품 상복을 맞춰 입고 나타난 시댁 식구들은 슬퍼하는 기색도 없이 조의금 액수만 계산하고 있었죠. 그들의 인간 같지도 않은 역겨운 모습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저에게 위자료 대신 썩은 땅을 던져주고 이혼 도장을 찍으라던 민준 씨. 강이슬, 나 다른 사람 생겼어. 너랑은 계급이 아예 다른 여자야. 그러니까 뭐라도 챙겨줄 때 그 땅 받고 조용히 나가. 민준 씨의 차가운 명령에 저는 오히려 홀가분해졌습니다. 그래, 당신들끼리 그 잘난 유산 나눠 갖고 잘 먹고 잘 살아봐. 저는 아버님이 주신 유품 같은 그 땅 서류 하나만 챙겨서 7년 동안 쏟아부은 제 청춘과 진심을 뒤로 한 채 그 집을 걸어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데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갑더군요. 대문 앞까지 마중 나온 박태수 변호사님이 제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 주셨습니다. 아버님의 40년 지기라던 그분은 줄곧 침착한 눈빛으로 저를 지켜보고 계셨죠. 이슬 씨, 아버님 유언 잊지 않았죠? 그 땅 누가 뭐래도 절대 팔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변호사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아버님은 저를 정말 믿으셨던 걸까요? 아니면 아버님도 제가 미우셨던 걸까요? 제 물음에 박 변호사님은 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버님은 이슬 씨를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요. 지금은 힘들겠지만 조금만 버티세요. 아버님이 이슬 씨에게 남긴 건 단순한 땅이 아니라 이슬 씨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져가는 화려한 시댁 저택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때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받은 그 썩은 땅이 석 달 뒤에 시댁 식구들의 숨통을 조여올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줄은요. 그렇게 이혼 도장을 찍고 정확히 일주일 뒤 저는 파주 그 썩은 땅으로 향했습니다. 광탄면의 어느 한적한 산자락 아래 위치한 그 땅은 시누이들의 말대로 가관이었습니다. 길은커녕 잡목과 수풀이 우거져 사람 발길조차 닿기 힘든 임야였죠. 전기도 물도 들어오지 않는 그 허허벌판을 보며 한숨이 나왔지만 갈 곳 없는 저는 그 근처 낡은 컨테이너 하나를 빌려 짐을 풀었습니다. 낮에는 주변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촛불 하나 켜놓고 아버님이 남겨주신 책들을 읽으며 버텼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젊은 여자가 왜 이런 구석까지 들어와 사느냐며 수군거렸고 전 남편 민준 씨는 가끔 전화를 걸어 아직도 그 썩은 땅 붙들고 있냐? 그냥 팔고 전세금이라도 마련해라. 너 그러다 굶어 죽는다.
하며 비웃음을 섞은 독설을 퍼부었죠. 하지만 저는 아버님의 마지막 눈빛을 기억했습니다. 제 손을 꽉 쥐며 절대 팔지 마라 라고 하셨던 그 간절한 목소리를요. 그렇게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안개가 짙게 낀 아침이었어요. 컨테이너 앞마당에서 대충 세수를 하고 있는데 평소에 볼 수 없던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울퉁불퉁한 흙길을 뚫고 제 컨테이너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말쑥한 정장 차림의 신사 한 분이 내리더군요. 여기가 강이슬 씨 댁 맞습니까? 최병갑 회장님 유지를 이어받으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중년 신사의 정중한 인사에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남자는 명함을 한 장 내밀더군요. 명함에 적힌 이름을 확인한 순간 제 심장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넥플러스 코리아 스튜디오 사업본부 부장 김성훈. 아니, 넥플러스 부장님이 이 구석까지 왜? 명함을 받아든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넥플러스라니요. TV에서나 보던 그 거대 글로벌 기업이 대체 왜 이 삭막한 파주 땅구석까지, 그것도 컨테이너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고 있는 저를 찾아왔는지 도무지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김 부장님은 제 표정을 읽었는지 차분한 어조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놀라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최병갑 회장님은 대단한 성구안을 가진 분이셨어요. 저희가 이 일대의 대규모 스튜디오 부지를 물색하던 3년 전부터 이 땅이 가장 핵심이라는 걸 이미 간파하고 계셨죠. 그런데도 저희의 끈질긴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이 땅은 임자가 따로 있다면서요. 그의 말에 따르면 제가 상속받은 이 3,000평은 그냥 잡종지가 아니었습니다. 주변 지형이 분지 형태라 외부 소음 차단에 탁월하고 무엇보다 집안이 안반으로 되어 있어 대규모 세트장을 올리기에 최적의 조건이었던 거죠. 아버님은 이 땅의 가치를 이미 알고 계셨고 당신의 탐욕스러운 자식들이 알면 당장 팔아치워 유흥비로 날릴 것을 걱정해 일부러 썩은 땅이라는 소문을 내고 꽁꽁 숨겨두었던 겁니다. 저희는 이 땅을 매입하고 싶지만 아버님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절대 팔지 마라라는 유언을 남기셨다면서요. 저희도 그 뜻을 존중합니다. 대신 50년간 장기 임대 계약을 맺고 싶습니다. 임대료는 매달 지급하되 전 세계로 송출되는 콘텐츠 수익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김 부장님이 제시한 계약서 초안을 보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매달 입금될 기초 임대료만 해도 시댁 식구들의 상속받은 유산의 수익을 가볍게 뛰어넘는 액수였거든요. 게다가 스튜디오에서 촬영될 드라마들이 대박이 날 때마다 추가 로열티가 들어온다니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버님이 왜 그토록 간절하게 팔지 말라고 하셨는지, 왜 하필 고아 출신인 저에게 이 땅을 주셨는지 그 깊은 속뜻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당신의 친자식들보다 1년 내내 묵묵히 당신의 곁을 지키며 발을 닦아주던 며느리의 진심을 아버님은 믿으셨던 겁니다. 계약을 마친 뒤 제 통장에는 선급금 명목으로 수억 원의 돈이 먼저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남겨주신 이 땅을 제 눈으로 끝까지 지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반전은 그로부터 2달 뒤에 터졌습니다. 평화롭던 파주 들판에 난데없이 헬기 소리가 들리고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제 땅 바로 인근을 지나는 GTX 노선과 역사 신설안이 확정된 겁니다. 원래는 다른 쪽으로 휘어질 노선이었는데 넥플러스 스튜디오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경제성 검토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제가 가진 3,000평의 공시지가는 10배, 20배를 넘어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렸습니다. 파주 맹지가 순식간에 K 콘텐츠의 심장이자 역세권 금노다지로 탈바꿈한 거죠.
TV 뉴스에 연일 제 땅과 스튜디오 건립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그 소식은 분당 시댁 식구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제일 먼저 연락이 온 건 전 남편 민준 씨였습니다. 이혼하고 석 달 동안 전화 한 통 없던 인간이 하루에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대더군요. 제가 받지 않자 구구절절한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슬아, 나야. 뉴스 보고 정말 놀랐어. 너 혼자 그 험한 데서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 내 마음이 찢어져. 사실 그날 이혼하자고 한 거 내가 너무 힘들어서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랬던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돌아가신 아버지도 우리가 합치는 걸 원하실 거야.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연녀 사진을 던지며 저를 근본 없는 고아라고 비하하던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가식적이었죠. 며칠 뒤 제 낡은 컨테이너 앞으로 번쩍이는 외제차 석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시어머니 홍은숙 씨와 두 시누이, 그리고 민준 씨였습니다. 흙바닥에 명품 구두굽이 푹푹 빠지는데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컨테이너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어머, 이슬아, 너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니? 아이고, 내 새끼, 얼굴 반쪽 된 것 좀 봐. 시어머니 홍 씨는 언제 독서를 퍼부었냐는 듯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큰 시누이 미연 씨와 작은 시누이 서연이도 옆에서 연신 맞장구를 쳤죠. 언니, 진짜 대단하다. 이 땅이 이렇게 대박 날 줄 미리 알고 있었던 거야? 역시 우리 집 복덩이라니까. 그나저나 여기 너무 좁다. 얼른 짐 싸서 분당 집으로 가자. 엄마가 언니 방 새로 꾸며놨어. 저는 그들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좁은 컨테이너 의자에 앉아 팔짱을 꼈죠. 여긴 웬일이세요?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쳐들어오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차가운 태도에 민준 씨가 슬그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슬아, 서운한 거 알아. 근데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잖아. 서류상으로만 이혼했지 우리 마음은 아직 아니잖아. 그 땅 사실 아버님이 우리 둘이 잘 살라고 주신 거니까 이제 내가 관리할게. 너는 그냥 편하게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면 돼. 그 뻔뻔한 소리에 저는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70억 재산을 나눠 가질 때는 저를 벌레 보듯 하던 인간들이 이제 와서 가족 타령을 하는 꼴이라니요. 민준 씨, 착각하지 마요. 이 땅은 아버님이 나한테 준 위자료라고 당신 입으로 말했잖아. 썩은 땅이니까 이거라도 들고 나가라고 비웃던 그 표정, 내가 똑똑히 기억하는데? 야, 강이슬! 적당히 좀 해! 참다 못한 작은 시누이 서연이가 본색을 드러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이거 원래 우리 집 땅이야. 아빠가 제정신 아닐 때 유언장 쓴 거니까 우리가 소송 걸면 너 한 푼도 못 건져. 좋은 말로 할 때 지분 내놓고 다시 들어와서 하녀짓이라도 하란 말이야. 알았어? 홍 씨도 옆에서 얼굴을 붉히며 거들더군요. 그래, 얘. 네가 감히 우리 집 재산을 독식하겠다고? 어디서 굴러먹던 천한 것이 우리 아들 앞길을 막아? 이거 당장 공동명의로 안 돌려놓으면 너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그들은 돌아가며 저를 회유하고 협박하고 급기야는 컨테이너 안에 집기를 때려 부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제 어깨를 붙잡고 흔들며 네가 뭔데 내 인생을 망쳐! 그 땅 내놔! 라고 소리를 질렀죠. 7년 동안 제가 봐온 그 가식적인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휴대폰을 꺼내 그들의 모든 행동과 폭언을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가리켰죠. 지금 나가는 게 좋을 거예요. 아버님이 남기신 게 땅뿐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버님은 당신들이 이럴 줄 이미 다 알고 계셨거든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컨테이너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아버님의 40년 지기 박태수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사유지에 함부로 침입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회장님이 생전에 남긴 서류가 하나 더 있더군요.
박 변호사님이 내민 서류를 받아든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퍼렇게 질렸습니다. 그 서류는 단순히 이 땅의 등기부등본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탐욕에 눈이 멀어 아버님이 파놓은 완벽한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 자들의 빚 청구서였죠. 회장님께서 남기신 분당 상가와 민준 씨가 물려받은 회사 지분, 부채 규모 확인도 안 해보셨죠? 건물과 회사가 당장 내 것이 된다는 생각에 눈이 멀어 덥석 상속 단순 승인부터 해버리셨으니까요. 박 변호사님의 차가운 목소리에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영감이 물려준 건물이 50억짜린데 빚이라니. 회장님이 생전에 그 상가와 회사 명의를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끌어다 쓴 대출금만 도합 80억입니다. 그 막대한 현금이 다 어디로 갔을 것 같습니까? 박 변호사님은 굽이쳐 들어오는 넓은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거대한 스튜디오 기초공사가 한창인 파주 땅의 전경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회장님은 그 80억으로 맹지였던 이 파주 땅 주변의 사유지들을 남몰래 사들여 8m짜리 진입로를 뚫으셨고 글로벌 OTT 스튜디오가 들어올 수 있도록 용도 변경과 건축 인허가까지 전부 끝내두셨습니다. 이슬 씨에게 물려준 이 3,000평은 회장님이 직접 설계한 진정한 유산이라고요. 순간 남편 민준 씨의 얼굴이 잿빛으로 허물어졌습니다. 그럼 내 회사랑 엄마 건물은? 맞습니다. 두 분은 껍데기뿐인 상가와 부도 직전의 회사를 상속받은 대가로 회장님이 남기신 80억대의 연대 채무를 고스란히 개인 자격으로 떠안게 되신 겁니다. 상속폭이 가능한 기간이 3개월인데 어라? 이미 지났네요. 아이고, 이제 물을 수도 없겠네요. 당장 내일부터 상가는 압류 경매에 들어갈 것이고 민준 씨 현금 자산은 이미 채권단에서 전액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입니다. 비명도 아닌 기괴한 숨소리가 시어머니의 목구멍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토록 무시하던 파주의 흙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평소 명품을 휘감고 다니던 시누이들도 사색이 되어 서로의 팔만 붙잡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죠. 불과 석 달 전 썩은 땅을 받았다고 저를 조롱하며 쫓아냈던 그 남편은 제 발밑에 무릎을 꿇은 채 제 바지가랑이를 부여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슬아, 내가 잘못했어. 이혼하자는 건 진짜 홧김에 헛소리였어. 제발 나 좀 살려줘.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로 인해 수십억의 빚더미에 깔리게 된 자의 처절한 구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제게 남겨주신 이 단단한 땅 위에 그들의 탐욕이 비집고 들어올 틈은 이제 단 한 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발목을 쥐고 늘어지는 민준 씨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짐승처럼 바닥을 구르며 울부짖는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도, 사색이 되어 서로를 탓하며 악을 쓰는 시누이들의 비명도 더 이상 제 알바가 아니었죠. 바닥에 엎드려 제 구두코를 붙잡으려는 전 남편의 손길을 피해 뒤돌아섰을 때 그 지옥 같았던 7년의 인연은 파주의 흙바닥 위에서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 아수라장을 뒤로하고 제 차로 걸음을 옮기려는데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박 변호사님이 다가와 제게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회장님께서 이슬 씨가 저 사람들과 완벽하게 남남이 되는 날 꼭 전해주라고 하신 유품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아버님이 병상에서 힘겹게 써내려간 빛바랜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잉크가 번진 그 편지에는 아버님이 7년 동안 품어오신 거대하고도 시린 진심이 적혀 있었죠. 내 불쌍하고 고마운 며느리 이슬아, 내 병수발 들며 고생만 한 너에게 돈 한 푼 남겨주지 않아 서운했지? 내 핏줄들은 평생 남의 피만 빨아먹고 살 위인들이다. 너에게 현금이나 상가를 주면 그 악독한 것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네 숨통을 조이고 기어이 다 뺏어갈 테지.
내가 그놈들에게 남긴 건 화려한 껍데기를 뒤집어 쓴 욕망의 지옥이다. 그놈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빚을 확인하기도 전에 상가와 회사를 집어삼킬 것이고, 내게는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맹지를 던져주며 이혼을 요구하겠지. 그래, 이 맹지는 탐욕에 눈먼 자들을 안심시키고 걸러내는 걸음망이자 내 못난 가족들로부터 널 완벽하게 끊어내기 위해 내가 7년을 준비한 마지막 방패란다. 부디 아무런 빚도 얽매임도 없는 이 단단한 땅 위에서 자유롭게 날아가거라.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제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님은 허상에 미쳐있는 시댁 식구들의 썩어빠진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며느리에게 닥칠 핍박을 예견하고 일부러 그들에게 독이 든 성배를 쥐어준 거였죠. 치밀하게 주변 땅을 사들이고 진입로를 뚫어 용도 변경까지 맞춰둔 그 길고 외로웠을 세월이 오롯이 저 하나를 살리기 위한 아버님의 거대한 사랑이자 희생이었습니다. 그날 파주의 흙바닥에서 벌어진 대환장 파티를 기점으로 시댁 식구들의 삶은 완벽한 나락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버님이 남겨주신 80억의 연대 채무는 마치 굶주린 괴물처럼 그들의 오만한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렸거든요.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가 상속받은 분당의 4층 상가는 상속세와 대출 원금 상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곧바로 채권단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급매로 후려쳐진 데다 부동산 경기마저 얼어붙어 있어 반토막난 헐값에 낙찰되고도 빚을 절반도 갚지 못했죠. 평소에 사모님 소리 들으며 백화점 VIP 라운지를 안방처럼 드나들던 시어머니는 평생 모은 에르메스 가방과 밍크 코트, 심지어 손가락에 끼고 있던 다이아 반지까지 모조리 빨간 딱지가 붙는 걸 바닥을 치며 지켜봐야 했습니다. 결국 쫓겨나듯 들어간 곳은 보증금 500만 원짜리 곰팡이 쓸어있는 성남의 반지하 새빵이었습니다. 지금도 빚쟁이들을 피해 불도 켜지 못하고 숨어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민준 씨의 몰락은 그야말로 한편의 통쾌한 블랙 코미디였습니다. 그가 물려받은 빈 껍데기 회사는 한 달 만에 거래처들의 대금 상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최종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회사 부도와 동시에 그의 은행 계좌가 전면 동결되자마자 그가 저를 쫓아내며 자랑했던 그 대단한 다른 여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민준 씨의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마지막 남은 금고 속 현금 다발과 시계까지 탈탈 털어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잠적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수십억 빚을 진 신용불량자가 된 그는 번듯한 직장도 구하지 못한 채 일용직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하루하루 팩소주로 버티고 있다는 소식을 건너 들었습니다. 7년 동안 제 피를 말리던 남자의 최후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했죠. 이런 피바람 속에 시누이들이라고 무사했을까요? 어머니와 오빠의 막대한 빚이 연대 보증과 가족이라는 굴레로 얽히고 설키자 두 시누이는 짐승처럼 서로를 탓하며 머리채를 잡고 싸우다 완전히 의절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상속받은 서초동 아파트를 압류당하지 않기 위해 빚쟁이에 쫓기는 반지하 시어머니와 오빠의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리고 철저히 외면했죠.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천륜도 가족에도 한 줌의 먼지만 못했던 그들의 천박한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탐욕의 무게에 짓눌려 파멸해가는 동안 1년 뒤 제가 상속받은 파주의 대지는 그야말로 천지개벽을 맞이했습니다. 아버님이 치밀하게 뚫어놓으신 8m짜리 아스팔트 진입로를 따라 덤프트럭과 굴삭기들이 쉴 새 없이 오갔고 곧이어 축구장 몇 개 크기의 거대한 글로벌 OTT 스튜디오 단지가 웅장한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방음벽이 세워지고 최첨단 촬영 장비들이 들어섰죠. 시댁 식구들이 사기당한 쓰레기 맹지라며 코웃음치며 저에게 던졌던 그 땅은 이제 세계적인 드라마와 블록버스터 영화가 365일 밤낮 없이 촬영되며 저에게 매달 수억 원대의 막대한 임대 수익을 안겨주는 거대한 영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거대한 스튜디오 단지 한편의 양지 바른 곳에 아버님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시던 구절초와 이름모를 들꽃들을 심어 작은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따뜻한 봄날이 부는 날 그 정원 앞 나무 벤치에 앉아 현장에서 분주하게 오가는 촬영 스태프들과 활기찬 감독의 큐 사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지옥 같았던 지난 세월의 억울함과 상처가 봄눈 녹듯 부드럽게 사라지는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눈앞에 반짝이는 화려한 껍데기에 눈이 멀어 그 안에 숨겨진 진짜 가치와 끔찍한 위험을 보지 못합니다. 50억짜리 건물과 회사 대표라는 타이틀에 눈이 뒤집혀 그 안에 따리를 틀고 있는 수십억의 빚더미라는 시한폭탄을 서로 차지하겠다며 끌어안은 그 인간들처럼 말이죠. 반대로 겉보기엔 척박한 돌산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맹지 같아 보일지라도 그 안에 누군가를 향한 땀과 진심, 그리고 묵묵히 버텨낸 시간이라는 단단한 씨앗이 심어져 있다면 그 땅은 언젠가 반드시 찬란하게 꽃을 피우게 됩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파주의 거친 맹지에서 찬란하게 싹을 틔우고 완벽한 자유를 얻어낸 저의 새로운 인생처럼 말입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파주에서 강이슬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반전이네요. 처음엔 그 썩은 땅이라는 말에 가슴이 정말 답답했는데 나중에 그 땅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역시 진심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그런 사연이었네요. 이슬 씨, 이제는 그 넓은 땅에서 드라마처럼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저희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